저희 경제 쪽을 처음부터 물어볼 거예요.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부분들 역시 다음 대선에서도 중요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중요한 예. 사안입니다. 우선은 공급의 다양화, 예측 가능성의 제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거를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게 공급해 가는 것. 이것이 우선 전제돼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05만 호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당 후보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문재인 정부 205만 호를 다 전제하고 있어요. 무슨 신발명품이 아니에요. 전부 그거예요. 예. 특히 이제 금년 2사 대책에 포함된 83만 호니까 그것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 계획들이 신뢰를 얻어가면서 이행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신뢰가 생명이니까요. 특히 이제 거기에 더 얻는다면 아까 제가 다양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거 수요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특히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이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늘어날 거라고는 봤는데 이렇게 빨리 늘어날 줄은 몰랐고요. 특히 젊은 세대의 1인 가구화. 이건 사람들이 통계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2030 세대가 1인 가구의 40몇 %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독거 노인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20몇 %밖에 안 돼요. 청년층이 어르신들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가속됐으면 됐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 봐요.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주거가 공급되느냐. 지금 저희 세대는 저 같은 시골뜨기가 서울에 가면 친척 집에 빌붙어서 꼴방에 같이 자고 이런 거 생각해요. 지금 청년들에게 노땡큐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그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걸 항시 염두에 두고 주택이 공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대장동 같은 이런 일 뿌리를 뽑아야죠.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의 일관된 추진, 주도적 추진을 위해서 주택부를 신설하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동산 무슨 뭐 위원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택부 아래 부동산 감독원을 두어서 대장동 스캔들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토지 독점 규제 3법이라 해서 그 공개념 얘기인데요. 그 과다 보유가 너무 심각하니까 개인 소유 토지 77%가 상위 10% 손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인 소유 토지 92%가 10%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거거든요. 이것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과다 보유한 부동산은 내놓든지 아니면 돈으로 내놓든지. 네, 수사가 이제 막 압수수색 들어갔고 출국 금지도 내려졌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좀 지켜보지요, 뭐. 그러나 이제까지 경찰 그것도 일선 경찰서에 맡겨서 5달을 미적거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나중에 그것도 점검되겠죠.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특검은 입법사항이죠. 그래서 어차피 여야가 정치적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맞붙게 돼 있어서 한국 정치의 현실로 볼 때 쉽게 합의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합수본의 대안을 제시했어요.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서로 티격태격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 현실을 보고 제가 대안으로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해야겠다. 아마 그래도 뒷말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몸담았던 정부로서는 큰 불행이죠. 그런 불행이 없길 바랍니다만. 이제 속전속결로 좀 진행돼야 의혹도 풀리고 말씀하신 특검으로 하게 되면 절차를
임명부터 시작해서 예. 빠른 시간이 소요되고 예, 우리가 올 봄에 LH 사태 났을 때 정세균 총리님의 결단으로 합수본을 구성했거든요. 그때 합수본을 구성했던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그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합수본을 한 거거든요. 이번도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죠. LH 사태 때는 최소한 그 초호화 변호인단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들이 죄다 뭔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모여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사 역량 가지고는 돌파할 수 있을까? 만약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크나큰 짐이 될 겁니다. 정부를 위해서건 여야 정당을 위해서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건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어젯밤 11시 넘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등장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네, 진실이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의심이나 짐작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 사안 같아요. 근데 양쪽의 주장이 하도 다르니까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것이 옳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는 분명한 것은 정치의 문제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의 문제여야 하고요. 그리고 공방이 아니라 규명의 과제이지요. 이것이 자꾸 공방으로 비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패 카르텔이. 이제까지의 부패 카르텔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법조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입법부도 들어가 있고 삼권이 다 몰려있는 거의 전례가 드문 부패 카르텔이지요. 현실이 됐어요. 예. 예전에 일본 신문 사설 하나에 이게 있었어요. 현실이 사설을 선행하다. 사설이 그런 제목의 사설이 있었어요. 논설위원들이 사설을 쓰는데 근사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현실이 사설을 선행했다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 때인가 현실이 내 상상을 뛰어넘었다 하는 그 비슷한 얘기를 영현 씨는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총리 때 얘기니까. 근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기득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척결하려면 통상의 체제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승부를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리어카 정도의 나라라면 제가 대통령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리어카의 고장은 고칠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세단 같은 그런 자동차가 됐다면 고도의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제가 비교적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이낙연이다.